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들으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지방소멸 얘기도 이제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자분들은 단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데 소멸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너무 좀 과하고 조금 무서운 단어를 네.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정말 일어나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현이라고 부르죠. 예. 네. 현 자체가 거주자 0명 찍히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현이면 우리는 뭐 읍단위, 면단위 정도 되는데 그냥 0명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마지막 한 분까지 독도처럼 살다가 돌아가셔서 없어진 거냐? 네. 그런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일본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일정 인계점이 지나면 거기 정주 여건이 이제 없어져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국가가 더 이상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기나 수도나 이런 수도, 것들 우편, 금융, 치안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국가가 5만 명 사는데 파출소, 우체국 뭐 이런 걸 건립해서 운영했었을 때 1인당 투여 재정과 5명일 때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어느 임계점을 정해서 야 이제 그 동네 어르신 30명 남았대. 가서 얘기 드려 설득해 해서 어르신 여기 계속 있으면 이제 저희가 조만간 단전 단수해요. 저 옆에 우리로 따지면 뭐 성황리로 다 모이고 있어요. 글로 가세요. 거기서도 이 농사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다른 땅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강제 이주도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특정 지자체에 인구 0명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 청년들, 이 MZ 세대들에 해당되는 애들일 텐데 가장 먼저 떠납니다.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기회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유엔에서 조사하는 뭐 인구 구조 관련한 보고서들을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다 도시를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 2명 중에 1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경기 신문을 보는데 제가 방금 여쭤봤던 것과 인구 소멸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뭐 2047년까지 시군구 중에 한 170여 개 정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하고 나서 도시에 살면 뭐하냐.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러면 소멸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주장 아니면 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거에 성공한 사례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전남은 조금 그래도 인구가 매년 늘어난다.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현장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런 거 뭐 여긴 뭐 누가 이거 보고 뭐 뭘 할 사람 아니니까 그 지자체는 이성지, 삼성지라고 부릅니다. 이성지는 뭐냐면 그 지자체 부시장이나 이런 걸로 오는 사람이 쉽게 해서 2급 공무원이 오는 곳인지 3급 공무원이 오는 곳인지에 따라서 이성지, 삼성지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점이 지방행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몇 가지 그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구 10만 명이에요. 인구 맞습니다. 10만 명이 깨져버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위 제일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아지니까 자기들이 줄줄이 승진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 전입을 하고 있어요. 저 그거 알아요. 알죠? 연말 되면 이쪽 인구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저쪽 인구가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예요. 여기서 200만 명 가면 저기서 또 200명 땡기고. 맞아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허수도 많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자녀가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법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외국인 이주 여성이죠.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나이가 더 훨씬 많으니까 먼저 작고하실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그 외국인 이주 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귀화에 성공하면 남아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결혼을 하면 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 귀화에 성공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가야 되는데 아이가 단 보육을 해야 될 특정 연령대까지 있으면 그거는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여기 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제 되게 그 울분에 창녀해. 내가 왜 내 어머니를 보려고 필리핀을 가야 되고 캄보디아 가야 되느냐. 어머니가 왜 여기를 관광비자 같은 걸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일종의 푸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마저 없는 그곳. 아버지는 뭐 진작 돌아가셨을 거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뭐 특별한 기회를 많이 못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역시 기회를 찾아서 가게 돼 있고 그런 거죠. 참. 한 가지 뭐 어차피 조금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정해진 미래일 수도 있는데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로는 부양할 사람이 많은데 밑에서는 부양할 사람도 없고 뭐 취직이나 이런 것도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잘 되거나 그렇지 않아서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고 네. 다수인데 또 뭐 여기 와서 홍준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원도 없고 교육으로 해갖고 인재를 육성해서 무언가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나서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도 더 좋아질 거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무조건 다 나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다 나쁘다보다는 네. 이제 컨디션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으면서 제조 역량을 가진 국가가 얻는 가장 큰 프리미엄은 물가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공장을 차릴 때 네. 내가 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공장 캐파가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5천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크게 짓고 확실히 팔아. 그리고 그걸로 또 수출까지 하자. 초반에 팔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5천만 명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크게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에도 제조가 있으면서 그 이런 인구 구조에 뒷받침되는 제조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방어가 됐던 거예요. 지금 유럽의 제조 기능 상실한 나라들 다 물가 상승 10%고 그다음에 미국도 거의 10% 육박했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직 높은 거지만 네. 5에서 6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5천만 명이라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물건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유럽과 같은 국가는 어떻게 되냐? 제조 역량이 있죠. 기술력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맨파워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물가를 우리처럼 유지 못해요. 왜? 내수 시장 100만, 1000만 명도 안 되고 그 600만 명 가지고 공장 크게 짓는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물가가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그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구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부분 중립국적인 기조를 많이 가져가요. 예. 여기도 끼고 싫고 예. 저기도 끼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먹거리, 공산품 이거 다 주세요. 이게 기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 편에 두둑히 들어가 있고 그쪽 밸류 체인을 통해서 벌어먹고 여기까지 온 네.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그럼 인구 숫자 적고 그랬을 때 이쪽에서 그거 야 니네 우리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 이렇게 갑질로 나올 위기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이제 선언해야죠. 우리 이제 어느 편도 안 들어요. 필요한 것만 그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싶은 미래에 그게 부합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부합하다면 국민들이 부합하다면 글로 가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아니야. 우린 패권 국가는 아니더라도 독일과 같은 준 패권 국가까지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저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여기 5천만, 니네 위에 한 4천만 해서 1억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네, 프랑스나 독일 정도 갈 수 있거든요. 내수 시장도 자체적인 표준 가지고 됐어. 우리가 쓰려고 표준 새로 만들었고, 예. 일본 같은 느낌. 예, 맞아요. 우리가 쓰려고 우리 프로토콜은 달라. 그럼 외국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개별적인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큰 그림 누가 그리겠습니까? 그거 그려달라고 선거하는 거니까 높으신 분들이 그런 걸 잘 그려서 설득을 해주셔야죠. 싸우는 것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화가를 보내야 되는데 파이터를 보내갖고 그리고 요즘 뭐 제 주변은 다 거의 뭐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일할 사람이 안 구해준대. 아르바이트생.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저 일선에서 학교에 학생들 보는 사람 입장에선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교수님 제가 그거 열심히 하면 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저한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숙연해지죠. 근데 그런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달라지는 거야 하면서 또 꼰대를 아니, 짓을 하죠. 저도 제가 지금 네. 아니, 한꺼번에 어떻게 다 어려울 수 있느냐 하다가 보면 뭐 정주영 회장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쌀집에서 일하다 보니 일 잘하고 이러면 쌀집 주인이 잘 보고 그래 야 너가 좀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기회가 없이 바로 무언가 큰 걸 바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근데 그런 생각을 그게 문화가 하거든요. 됐어요. 아, 그게 문화가 예, 됐어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네. 그 시대의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그려놔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히트했던 드라마들 보면 실당님 하면서 예, 맞아요. 다 되게, 실장이요. 예,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또 그 회사의 사장이나 뭐 예. 회장이 돼서 실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예. 스테레오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 때 드라마 보시면 야망의 계절인가? 맞죠? 예. 네. 뭐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인촌이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하나하나 노력해서 그 반열까지 오르는 그 치열한 삶을 사는 그 남자를 멋있게 그려요. 예. 옛날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또 고시공부 몇 년 동안 죽어라 해가지고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딘 다음에 금이환영 네. 이런 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맞죠. 예. 근데 요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지금 당장 내가 왜 40대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30대부터 행복하면 안 돼? 그럼 30대부터 행복할 제일 좋은 모습은 드라마에서 또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바뀐 게 다 부모님이 한끗발하고 그래서 실장부터 시작하고 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이사를 달거나 이게 이제 모습이 됐다가 그것도 또 이제 좀 나이가 너무 든 거죠. 20대로 그게 넘어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니어의 모습에 가방 메고 이렇게 출근하면 높으신 분들이 막 뒤에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의 드라마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건 50대 잘 살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right now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못 여쭤봤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네.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발생시켰고 네.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경기를 죽여서라도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막 올리니까 미국 돈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고 예. 그래서 질문입니다. 네. 1150원 정도가 평균으로 알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왔고 이걸 환전을 요때쯤 오면 해서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서 한번 들어가볼 만한데 지금 1400원대잖아요. 네. 지금 환전하면 너무 손해인 거예요. 환전에서부터 한 10%, 15% 손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환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 환율은 다시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편에서는 아니다. 1150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서 환율이 정해져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환율은 진짜 신도 못 맞추는 거는 맞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처럼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노는 그런 환율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기조로 가면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진짜로 여러 가지 실물적인 변화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1,500원을 바로 찍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환율이 1,500원을 찍는 순간 이건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네.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위정자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거는 어떻게든 디펜스를 해보일 것 같아 다 보입니다. 큰 진짜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환율의 기본적인 조닝 자체는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실물 부분의 교역의 결과로 레이트가 결정되는 건데 그 실물 부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1150원대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교역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 교역하는 나라 9개밖에 없고 그중에 흑자 보는 나라 3개밖에 없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역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달러 정말 미친 듯이 벌어온 건데 그걸로 그 달러가 왔기 때문에 환율이 그건데 지금 이 컨디션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적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지는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때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특히 화장품도 조예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야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 많이 썼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핸드폰 잘 팔다가 그거 이제 안 팔리고 화장품 뭐 요런 것들 이제 좀 팔리다가 그것도 이제 안 팔려요. 안 팔리는 네. 지금 남은 거 하나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임플란트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 좀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점점 품목이 줄어요. 이제 컨텐츠도 안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 큰 시장에서의 교육 성적표가 우리 성적표의 중요한 미천이었는데 그게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멀리 있는 저 큰형님이 이제 중국 부품 써도 우리는 안 받아. 우리 중국에서 만들면 안 받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거기 원자재를 일부 이용해서 그걸로 가격 경쟁력 유지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3세계를 비롯해서 미국 등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교육 국가와의 그 교육 성적표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환율 가치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벌써 실물 부분의 변화는 여타 국가의 환율에도 벌써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모든 안전자산이 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뭐 유로, 뭐 엔, 맨. 금, 유가 다 떨어지는데 싱가포르 달러, 싱달러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홍콩을 거점으로 했던 글로벌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로 이사를 하고 있고 홍콩의 주재원들이 또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사 다녀야 되니까 이사를 글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계속 뛰어요. 그런 과정이면 예전에 홍콩 달러가 했던 기능 중에 일부를 당연히 싱가포르 달러가 받아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싱가포르 달러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베트남 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8번째 교역국이 베트남이에요. 많이 커졌다 맞죠? 많이 컸죠. 그리고 2030년까지 5번째 가까이 갈 거래요. 그러면 베트남은 어떻게 중국 본토에 있는 제조 공장들은 다 베트남을 뺏겼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안 받겠대잖아요. 그러면 베트남도 그 많은 교육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베트남의 동해 가치도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겠죠. 바로 물론 베트남도 돈 가치 유지하려고 달러 엄청 풀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달러 안 푼 나라 어디 있습니까? 풀었는데 견뎠다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환율의 근본적인 재평가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넉넉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통화 수업하면 급한 불 끄겠지 뭐 이거는 좀 너무 아니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딱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한 번쯤은 옛날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미래는 정해진 건 아니고 요거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특별하게 안 할 경우에는 저는 좀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경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볼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하기 불편하다는 게 질문을 잘하셨어요. 저한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국가에서는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이걸 대놓고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다 계산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국가의 모든 안전 시설물을 만드는 책임은 국가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책임을 잘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큰 차가 쌩쌩 다니는 고속화 국도가 있어요. 그 고속화 국도 옆에 인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인도에 차가 넘어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여기 가드레일이라고 네, 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이런 걸 설치하자. 근데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돈을 얼마까지 투여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 트럭이 가드레일 정면 충돌해도 그 옆에 있는 인도의 사람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가드레일을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1톤 트럭 정도가 부셔도 멀쩡하도록 하자. 그러면 좀 덜 들 거고
1톤 트럭도 그냥 부셔질 수 있는 형태만 가드레일인 걸로 하자. 이건 뭐 큰 돈 안 되겠죠. 하지만 싸겠죠. 그럼 도대체 그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걸 해야 되죠. 그걸 판단한다는 건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느 비용을 넣어야 그게 이익보다 괜찮은 건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냉정한 거죠. 정말 냉정한 거죠. 다 숫자로만 본다 맞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와 유사한 일을 했던 예전에 국책기관에 있던 모든 연구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뭐 조성한다는데 얼마 예산 집행해야 되는지 산출해라. 네.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의 적정성을 카운트할 때는 요즘은 보건, 안전, 뭐 이런 모든 재난재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회 갔더니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이게 스터디 하는 거죠. 뭐냐, 강남수해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해줘야 되는 건가. 기록적인 폭우를 전부 다 대비한다? 그걸 모두 다 방제하기 위해서 국가 시설을 이처하려면 이건 또 돈은 좀 고민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머리 깨지죠. 정말 참 뭐 경제학 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분석하고 또 원인을 이제 규명해야 되고 그걸 또 뭐요 숫자화나 아니면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일이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사고가 있고 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야, 뭐 왜 사는 거지 도대체?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면서 교수님은 그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경제학 진짜 무미건조하고 숫자만 너무 좋아하는 이 경제학을 왜 계속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상처받고 또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래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항상 저를 좋게 얘기해 주시고 또 대기할 때도 너무 제가 과한 칭찬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간간히 유튜브 정도 나온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직업이 그냥 경제 공부하는 사람인 거고 직업이 대학 교수이면서 애들 가리키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냥 저라고 남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그냥 저도 오늘은 일하기 싫은데 월급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죠. 뭐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뭐 성찰과 책임 의식을 가진 그런 뭐 사회 높은 고위층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도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같이 말씀드리면 점점 더 제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걸 재미없어 하세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또 경제 얘기지만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커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뭘 해도 실패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 뭘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거기 들여다봤더니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전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되찾기 위한 뭐 어떤 연구나 좌담회 뭐 저는 직접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데 가서 제 소견은 적극 얘기해요. 진짜 적극 얘기하고요. 그거를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짜 공동체 의식이 조금은 필요해요. 지금은 조금 더 같이 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태원 사태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인식과 그런 사고의 부재가 정부 사이드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약간 조금 더 같이 슬퍼해 줘야 될 기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지나고 우리가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정말 냉정한 이 감정적일 때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과해질 수 있고 무분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추스린 다음에
냉정하게 이제 이런 일 다시 일어나게 네. 하지 말자. 요건 좀 해야겠죠. 아무튼 긴 시간 네, 이야기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교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음. 여기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그 네. 책이 있어서 보니까 그 항상 요맘때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한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의 구루 이러면 피터 드러커 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를 짤막하게 적으면서 그 이제 인사말을 하던데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격변의 시대에는 위험한 건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날의 그 사고를 못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뭐 지금 이맘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네. 듭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옛날 사고에 머물러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해결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여러분의 좋은 말씀과 또 스스로의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해법을 한번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